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의 제3지대 인사 영입 전 뜨겁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 국민의당 의원은요,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 밖에서 본 민주당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도움이 되겠다. 제2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연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입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사실 두 인물 모두 호남의 지역구를 둔 입장이었고 열혈 지지층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분명히 대선 득표 전략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당의 이 호남 소위 인사 영입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뜩이나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과거에 보수 정당에 기웃거렸던 호남 인사들은 뭐 그나마 좀 덜한데 사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사실은 속이 좀 좁았죠. 입당을 계속 복당을 노렸는데 민주당이 1년 넘게 이제 복당을 안 받아주니까 간 거거든요. 예. 참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어쨌든 김관영, 최이배 이 두 의원을 어쨌든 영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윤석열 후보의 서진 정책에 맞불을 놓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실 호남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재명 후보로 많이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20, 30대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실망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영입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사실상의 외연 확장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구의 전 의원 모시긴 했지만 예. 이제 뭐 그거랑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현직 정치인들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첫 외연 확장이 중도 지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둘 다 전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시민단체 활동했던 뭐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정책통이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천명했던 경제 대통령 그리고 유연한 민주당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김관영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 두 명 모두 내일 입당식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다고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한편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에 있었던 김성식 전 의원인데 보수 출신 인사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언론에 자꾸 흘러나오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본인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소속 상태로 잔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식 이분은 또 부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호남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국민의힘에 영입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이 김성식 의원에 대한 어떤 영입에 대한 거를 좀 흘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겨울철만 되면 대선이 있고 또 대선 때가 되면 정당이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철새 도래지로 변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죠. 어쨌든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부산 출신이지만 지역구는 서울 관악입니다. 관악에는 이른바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5번의 리턴 매치를 했던 유기용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김성식 이분은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한나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뭐 다시 거쳐갖고 또 다시 민주당으로 간다는 거 이 본인의 철학의 부재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함부로 이 거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입 전쟁을 보면서 특징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안철수의 사람들이 주로 영입의 케이스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일까요?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제3지대 이른바 이 중도를 지향하는 이런 체제가 무너지고 양당 체제가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영입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득표 이 자체가 득표력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고
새로운 정치를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뭐 김동철, 박주선 이런 분들을 모셔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구태의연해 보입니다. 네, 인재 영입 경쟁. 큰 득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까지 하셨는데 일단은 제3지대 인사 영입전에서 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점수를 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인사들이 벌써 입당을 해서 직함을 받았는데요. 이용호 현역 의원이죠.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비난과 격려를 먹을 만큼 먹었다. 투자의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호남도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은요.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로부터 통화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고 했다.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꽤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을 좀 해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용호 현역 의원 같은 지역구가 호남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뼈아픈 측면이 있잖아요. 뭐 이용호 의원을 현역 국회의원을 그것도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모셔갔다. 이건 뭐 성과로 볼 수는 있겠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뭐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냐? 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이 지역구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구입니다. 무소속으로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지만 현재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의원이 이 지역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역위원장은 또 별도로 있어갖고 이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3번이나 한 분들이 이 3파전을 아주 공고히 거치고 있는 곳이라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당에 데리고 오면 이 나머지 3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영입을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용호 의원이 결국 본인이 선택해서 국힘당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4명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3명을 놓고 고민하는 걸로 사실 고민거리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낙선을 했었고 남원시장에 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이용호 의원이 이 지역을 공고하게 지킬 수 있는가? 무소속으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승산이 낮은 상황에서 기회의 손길을 내민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이 정리되고 나면 여야 공이 정계 개편의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염두를 해두고 지금 현재 자리를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정당을 옮겨갈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중에서 금태섭 의원도 저희가 전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제 야권에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인 라인으로 분류되는데 입당 원서를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네. 뭐 금태섭 전 의원이야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야권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캠프에 가 있는 게 전혀 어색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반문, 정권 교체라고 하는 반문 빅텐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금태섭 의원의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결과 사실은 이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왜 입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도 고려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의 정치 행보의 가능성을 좀 다양하게 열어놓은 거 아니냐.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면 철새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선을 거쳐야 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사실은 뭐 서울시장 선거 후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직 오세훈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일단 입당은 좀 미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용호 의원 외에 호남 출신 중진급 인사로는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도 국민의힘 합류한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호남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보수 정당이 과거부터 호남에 구애를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게 호남 총리론이었어요. 우리가 15년인가요? 그때 김무성 대표도 호남 총리 뽑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례 국회의원의 15%인가 20%를 호남 출신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서 호남 민심이 거기에 많이 기울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5.18 또 전두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호남 민심에 생채기를 낸 상황이에요. 간신히 사과하고 한쪽에서는 호남 인사를 영입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노재승 씨 선대 위원장으로 모셔온 노재승 씨가 또 5.18 특별법을 폄하하는 또 SNS를 올렸던 인물을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과연 호남 민심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광주에 와서 사과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재승 씨 문제라든지 5.18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네, 노재승 씨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김대현 평론가님, 호남 총리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호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굉장히 구태의연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그 보여주기라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보수 정권에서 본 말이죠. 그 호남 출신의 총리를 앉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인 이 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이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충청의 이완구 총리 대신 호남 총리를 앉혔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괜시리 역풍을 맞았습니다. 영남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그럼 호남만 총리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문제는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박주선, 김동철 이런 구정치인들을 앉는 모습을 취하면서 마치 영호남의 어떤 통합 이런 거를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이번 대선이 이를테면 대목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승리 후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전리품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호남에서 영입된 분들이 그동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와 인연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철학을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영입된 이후에 그럼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총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총리를 제대로 앉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그냥 무슨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가 실권을 장악한 케이스는 이해찬 전 총리 정도인데 지금 호남의 총리를 아무리 강조하고 데려온다 하더라도 과연 호남 출신 이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 국정 운영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총리의 권한 문제가 나오면 개헌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도돌이표입니다. 개헌론이 나오면 모든 이슈를 잠식해버리니까 개헌론은 안 돼. 그러면 총리에 대한 권한 문제는 오케이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호남 총리론이라는 것은 그냥 허상이고 허울일 뿐이지 실질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주선 전 의원도 그리고 김동철 전 의원, 이용호 현 의원까지 사실은 지역구 입장에선 지지자들의 반발이 클 텐데 지금 김대현 시사평론가께서도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활로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거의 모든 그 국회의원 출신들은요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행보와 연관돼서 대선 캠프의 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영입대 갔을 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아까 이제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김대현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뭐 박주선 전 의원이나 뭐 김동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보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심정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을 한번 반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사들 영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 다만 어느 쪽도 아니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진영에서 무게감이 있던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 과거에 손학규 지사가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쇼킹하고 또 의미 있는 사실은 영입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영입 전쟁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표에 지지율에 커다랗게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뭐 이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입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